지금이야 이곳에서 아이까지 낳고 자리를 잡으며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은 도피행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피해 멀리 도망쳐 나왔다는 게 맞겠군요. 저희가 고향 땅을 버리면서까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의 가정사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거든요.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저희끼리 품어왔던 비밀을 이제서야 꺼내게 된 것은 얼마 전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의 유일한 가족이자 피부치가 제 아내였기에 아마 장모님은 몹시도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괜히 더 처연해지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소식에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도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잠을 설치는 것을 보면 혼자 고민거리가 많았던 듯 싶었네요. 그렇다고 저희가 장모님을 두고 이곳까지 떠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의 사정을 들으신다면 저희 부부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실 테니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숨겨진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만남은 보통의 평범한 부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흔한 연애 결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한 중매 결혼이었거든요. 저희를 만나게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저의 인연도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시절부터 저를 지켜보고 지원해주셨던 분이셨거든요. 저는 날 때부터 보육원에 맡겨져서 고아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어린 미혼모로서 저를 책임질 여력이 되지 않아 저를 버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보육원을 집처럼 생각하며 자랐고 저희 가족은 보육원 식구들이 전부였죠. 그런 제게 장모님은 제가 지내던 보육원의 후원자로서 제게는 은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인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보육원의 봉사를 다니시며 아이들을 훈화하시던 분이셨고 저 같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선뜻 큰 돈을 내밀어 주셨기에 저도 그분의 은혜로 공부를 하며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 부분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만큼이나 빚을 진 듯한 무거운 마음이 같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도움의 손길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육원의 지원으로는 겨우 기본것만 지켜줄 수밖에 없었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들이 무엇보다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이란 보호자의 보호 안에 걱정 없이 자라기 마련이지만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제게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특히나 공부 좀 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죠. 보통 보육원 출신들은 대학 진학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호 종료 기간이 끝나면 얼마의 지원금과 함께 보육원에서 내보내져 독립을 해야 하기에 저희에게 대학이란 감히 꿈꾸기조차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처럼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할 뻔했었지만 저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며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저는 제가 누리는 혜택과 도움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기부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뿌린 만큼 거두기를 바랄 테니까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자라면서 그것들을 잘 알게 되었던 저는 제가 받는 도움이 꼭 갚아야 하는 빚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제가 공부하는 동력은 그런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특별한 취미나 놀이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를 해왔죠. 공부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뒷배 없는 암담한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출 수 있는 길은 공부가 유일하다 생각했기에 제게 유일한 기회를 지어주신 후원자님께 꼭 보답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는 후원자님이 제게 바라시는 것들을 지키려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정했던 인생의 방향들은 거의 모두 그분 때문이었고, 제가 지금의 진로를 선택한 건 역시 후원자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태우는 언제나 성적이 좋네. 여사님 덕분이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인걸요. 열심히 한다고 다 결과를 내지는 못하지. 좋은 환경에서 비싼 학원 다니면서도 너보다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이야. 이 정도면 네가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태우는 나중에 교수를 해보면 어떠니? 교수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서요. 저는 고아에다가 사정도 안 좋은데 그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태우, 너한테는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나는 우리 태우가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만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지? 저를 후원해 주시던 여사님께서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교수의 진로를 일러주셨습니다. 제게는 교수라는 직업이 생소하기도 하고 나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지던 일이었지만, 어쩌면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던 제게 잘 맞는 직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교수가 되어 명예를 높이기를 바라셨고, 후원자님께 늘 보답하고자 했던 저는 당연히 여사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꿈은 당연히 교수가 되었고, 저는 최연소 교수를 목표로 하며 그 후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코피 흘려 공부만 했던 저는 무사히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늘 안정권이었고요. 성실한 저를 좋게 봐주시는 교수님들 덕에 대학원 진학까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사실 저처럼 처음부터 교수가 되기를 꿈꾸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교수님이 계셔서 일찍이 진로를 잡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공부를 하다가 자리를 잡거나 진로를 정하는 경우들이 흔했기에 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았죠. 가끔씩 어려운 형편에 처해 스스로 학비를 버는 친구들이 학비가 모자란다며 휴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울 뿐 부모님도 계시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정인데도 나보다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며 제 처지가 일깨워지곤 하는 거였죠. 나도 후원자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교수라는 꿈은커녕 대학 문턱조차 밟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에 그때마다 저는 남몰래 식은땀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에 또 한 번 감사하며 스스로를 더욱 책찍질하게 되었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저는 제가 받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기만 했던 그 일이 점점 부담감과 부채감이 되면서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고 싶은 생각마저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교수가 되어야만 했고, 그 간절함은 늘 저를 남들보다 우위에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보통이라면 30이 넘어도 대학원 졸업이 어려운 게 흔한 일이었지만, 저는 일찍부터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난 덕분에 남들보다 이르게 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쉼없이 달려왔지만 남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던 제게는 조금의 지체나 여유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28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교수 임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전부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 후로도 고생길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의 연구와 학업을 더 거쳐 결국 30살의 나이에 교수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꿈을 그린 지 무려 12년 만의 성과였네요. 최연소는 아니었지만 분명 이른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도 그런 저의 성과를 당연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태호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나는 네가 해낼 거라 생각했어. 늘 믿고 있었구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좀 더 일찍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정교수도 아니고 지방대학이라 대단한 교수직은 아니지만 점차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이에 교수직함 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남들은 네 나이 아직도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4년 만에 하겠다고 몇 년 만에 교수 자리 맡은 건 뭐 쉬운 일이니? 이제 시작인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태호 너는 꼭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친부모도 버린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성공을 기뻐해 주시는 여사님께 저는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후원을 받는 친구가 저 하나만은 아닐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 주신 여사님께 저는 정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형편이 흔한 것도 아니고 제게 정말 부모님이 계셨더라도 이런 진로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분이야 여력이 있어서 도와주시는 거라 하셔도 제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은혜를 입은 저는 꼭 보은할 날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사님이 제게 따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도 여사님께 제 또래의 따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늘 단둘이서 만나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기에 따님을 만났던 건 제가 교수가 된 이유였습니다. 여사님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거의 15년 만의 일이었죠. 이제 와서 제게 따님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지만 후원자님의 말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수 있는 저는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식사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가 사실은 저의 선자리였다는 것을 알고는 뒤늦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태호야, 여기가 우리 딸이야. 인선이 너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 둘이 인사하렴.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호라고 합니다. 오인선이에요. 반가워요. 내가 둘이 언젠가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구나. 태호도 그동안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우리 인선이도 유학생활을 오래 했어서 말이야. 진작 만났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싶네. 그래도 뭐 이제 계속 알아가면 되니까. 그렇지? 아무튼 오늘은 두 사람 소개해주려고 만든 자리니까 나란히만 빠져줘야겠네. 그럼 좋은 시간들 보내렴. 저희를 인사시키신 여사님이 금세 자리를 뜨시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가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나오신 거죠? 네? 네. 저는 여사님이 그냥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자리는 우리 선자리예요. 저는 알고 나왔지만 그쪽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사님께 인선씨 얘기 많이 들어서 꼭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엄마가 내 얘기를 좋게 했을 리는 없는데 뭐 애물단지 딸이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착하고 예쁜 따님이 있으시다고 제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엄마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나인데 칭찬을 했더라도 아마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딸을 바란다는 거겠지. 나는 엄마 성에 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들었던 것만큼 미인이시고 기품 있으시고 뭐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시는데요. 여사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야 전부 우리 엄마 작품이니까요. 텅 비어있는 듯 공허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냉소적인 판단을 하는 그녀는 어딘가 아프고 슬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신비로워 보일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그때 저는 인선씨와 여사님의 관계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한 것처럼 스스로를 비난하는 얘기에 조금 놀랐지만 그동안 여사님의 좋은 면만 봐왔던 저로서는 여사님을 함부로 나쁘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만 아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어둡고 제게 무관심한 인선씨의 표정을 살피지도 못한 채 인선씨의 미모에 넋이 행복해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이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여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제게 분에 넘치는 사람이지만 여사님이 직접 저희를 엮어주신 만큼 제게도 기회가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선 씨의 마음도 모른 채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었죠. 우리 딸이 워낙 숫기도 없고 남자라고는 잘 모르는 애야. 어려서부터 내 말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라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 나한테는 우리 딸 하나뿐인데 걔가 엄한 놈을 만나는 걸 어떻게 두고 보겠어. 그래서 내가 태우 너를 소개한 거야. 너는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태우 너 정도는 돼야 내가 딸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지 않겠니? 나는 전부터 너희들을 이어주려고 했단다. 아무쪼록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태우 너도 인선이한테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렴. 인선이도 분명 태우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시는 여사님의 당부에 힘입어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인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인지 인선 씨도 제 연락에 꼬박꼬박 답을 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인선 씨도 제게 마음이 있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그녀는 그저 어머니가 시켜서 선자리를 낳았을 뿐 처음부터 제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저희의 첫 만남부터 그녀의 인생 전체가 전부 어머니에 의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사님 때문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인선 씨도 다를 게 없었더라고요. 여사님에게 인선 씨의 얘기나 여사님의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속 깊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지만 오랜 시간 알아오며 보다 보니 여사님이 남편분과 오래전 이혼을 하시고 홀로 따님을 키우셨다는 대강의 사정은 저도 알고 있었죠. 보통은 혼자 딸을 키우는 여자 사정이 어렵기 마련이겠지만 여사님은 오랫동안 보육원 아이들의 후원을 자처하신 분이셨던 만큼 그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동 따님을 부족함 없이 그르셨던 여사님은 남들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며 자식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셨나 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의 진로까지 신경 쓰고 명예를 바라시던 분이 자기 자식에게 욕심이 없을 리 없겠죠. 그래서 인선 씨 역시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부터 무용의 피아노까지 인선 씨는 5살 어린 시절부터 늘 바쁜 일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일어나자마자 책 읽고 하루 2시간씩 피아노 치고 하고 싶다고 한 적 없는 무용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기억이 없을 어린 시절부터 해오다 보니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나마 유치원 시절이 그리울 정도였어요. 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됐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인형이었어요. 입학식 날 엄마가 골라준 옷에 골라준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같은 반 아이들 중 몇몇을 찍어서 걔들이랑 친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모르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나이 때 애들이야 여럿이 어울려 놀아야 당연한 건데 나는 그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이랑은 말도 제대로 못 섞어봤으니까 거의 왕따나 다름없었죠. 한참 뒤에야 나랑 놀던 애들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기준에 나랑 어울릴 만한 애들을 골라서 미리 친구로 삼아놨던 거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먹고 입는 것, 내 꿈까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진짜 엄마 인형이라도 된 것처럼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자식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에 저는 공포와 충격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반항도 해보고 어떻게든 엄마를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벗어나더라고요. 차라리 도끼라도 있어서 가출해서 알아서 살았어야 하는데 평생 엄마 손에서 온실 속 핫초처럼 자라져서 그런지 엄마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처음부터 엄마한테 철저히 길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음악을 전공했고
가고 싶지 않았던 유학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엄마가 준비해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자기 주관 없이 어머니에게 휘둘려야 했던 인선 씨의 인생은 완벽한 만큼 처량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인선 씨의 마음이 어떨지 낯선 듯 익숙한 그 감정을 저는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중매 결혼에 처음부터 쌍방의 사랑이나 감정은 없었지만 동질감이 있었기에 제가 인선 씨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인선 씨는 결국 어머니 말을 따라 저와 결혼을 하며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야 처음부터 제가 사랑이 아니었겠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그녀를 제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장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구멍이 되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그녀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애정이 아닌 연민으로 시작된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서로 부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사람도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지내곤 했었어요. 특히 장모님 앞에서는 교수 사모가 되어 행복하다 말하며 늘 별일 없이 잘 지낸다며 저와 평소보다 더 화목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힘든 속을 참고 있을지 미처 몰랐네요.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만 걸려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기에 장모님을 대하는 게 편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저와 결혼을 하면서 많이 좋아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장모님도 따님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딸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셨다 생각했고 이제는 저와 부부로서 삶을 꾸려가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